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북극 항로 개척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북극 항로 관련 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라는 참 슬픈 현실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있는 셈이죠. 기회의 문이라. 네,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단순히 아시아랑 유럽을 잇는 지름길이 생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세계 해상 분류의 지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도가 다시 그려진다.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저희는 오늘 바로 그 지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한번 이 기회가 진짜인지, 또 어떤 산업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현실적인 상용화 시점은 과연 언제일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북극 항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들 뜨겁게 주목하는 건지 그 경제적 가치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큰 매력은 압도적인 효율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까지 컨테이너선이 간다고 한번 해보죠. 네네. 지금은 당연히 남쪽으로 내려가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거리가 약 2만 킬로미터, 시간은 꼬박 30일이 걸려요. 한 달이요? 네, 그런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이 거리가 약 1만 3천 킬로미터로 확 줄고요. 시간도 20일이면 충분합니다. 와, 무려 열흘이나 단축되는 거군요. 항해 기간이 3분의 1이나 줄어든다니 이게 실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면 어느 정도 규모일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료를 좀 보면요. 항해 기간이 단축되는 것만으로도 연료비가 최대 35%까지 절감됩니다. 35%나요? 네, 이걸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70억 원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수에즈 운하 지날 때 내는 그 비싼 통행료까지 아낄 수 있으니 경제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납기, 품질, 가격 모든 면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기존 항로들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수에즈 운하는 그 후티 반공 공격으로 막혔었고요. 아, 맞아요. 파나마 운하는 가뭄 때문에 배들이 그냥 줄을 서서 기다렸죠. 북극 항로는 이런 지정학적 기후적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보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네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적도의 그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같은 초정밀 화물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항로 자체만으로도 엄청난데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북극은 사실 항로가 아니라 그 밑에 깔린 자원이 진짜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북극은 그야말로 자원의 블랙홀이죠. 아직 탐사되지 않은 전 세계 석유의 약 13%, 그리고 천연가스는 무려 30%가 이곳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30%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혹시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는 그 희토류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현재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가 대량 매장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북극 자원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중국에 의존하는 지금의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니 강대국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수밖에요. 그야말로 거인들의 전쟁터가 되겠네요.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나요? 단연 러시아입니다. 역시 러시아군요. 네, 북극 해안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압도적인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북극 항로 개발을 아예 국가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쇄빙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 총 40척에 가까운 쇄빙선단은 다른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이에요. 2035년까지 관련 인프라에만 39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에 등을 돌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동쪽의 중국이나 인도와 연결될 이 북극 항로가 더욱 절실해졌겠군요. 그렇죠. 신동방 정책의 핵심 혈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약 64조 원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가스를 북극 항로로 아시아에 팔겠다. 이런 구상이죠. 차세대 쇄빙선인 폴라 스큐리티 커터 건조에 나서는 등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해양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거기도 뭔가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을 것 같은데요. 하하하. 빙상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빙상 실크로드요. 네.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고 칭하면서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통제하는 물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 안보적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러시아, 미국, 중국 정말 쟁쟁하네요. 혹시 의외의 플레이어는 없나요?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요? 네, 사실 그동안은 좀 잠잠했는데 최근 북극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무려 60조 원을 투입해서 3,000톤급 잠수함 19척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0조 원이요. 네, 낡은 잠수함 4척이 전부였던 걸 감안하면 이건 뭐 파격적인 투자죠. 북극이 얼마나 뜨거운 격전지가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러시아, 미국, 중국, 심지어 캐나다까지 정말 거인들의 싸움터가 되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해야 하는 건가요? 구경만 하기엔 우리가 가진 패가 너무 좋습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한국, 특히 부산항은요, 북극 항로가 시작되는 그 길목, 그야말로 명당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시아 각국에서 출발한 화물들이 일단 부산에 다 모여서 북극으로 갈 더 큰 배에 옮겨 싣는 일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환적 허브라고 하죠. 환적 허브. 네. 근데 놀라운 건 부산항이 이미 환적 물량 기준으로 세계 2위 항만이라는 겁니다. 인프라와 노하우가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과거의 싱가포르가 물라카 해협 그 길목을 차지해서 세계 1위 환적항이 된 것처럼 부산항이 북극 항로 시대의 싱가포르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리적 이점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북극을 항하하려면 아주 특수한 배가 필요할 텐데 우리가 그걸 만들 기술이 있나요? 그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경쟁력입니다. 아, 조선업. 네, 북극항해에는 얼음을 직접 깨고 나아가는 쇠빙선하고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 선박보다 훨씬 두꺼운 얼음을 견디도록 특수 설계된 내빙 선박이 필수적이거든요. 이 두 분야에서 우리 기술력은 독보적이죠.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그럼요. 한화오션이 과거에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쇠빙 LNG 운반선을 건조했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땠길래요? 두께 2.1m의 얼음을 그냥 축구장처럼 갈아엎으면서 나아가고요. 360도 회전하는 특수 프로펠러로 좁은 얼음길에서도 제자리에서 방향을 틀고 심지어 후진으로도 전진할 때와 똑같이 얼음을 깰 수 있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배를 만들어냈죠. 듣기만 해도 대단하네요. 지금도 그런 기술 개발이 계속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유일한 쇠빙 연구선 아라우노의 후속 모델인 차세대 쇠빙 연구선을 2029년 완공 목표로 한화오션이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강력하게 1.5m 두께의 얼음을 연속으로 깰 수 있다고 합니다. 와, 하지만 진짜 미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더 대단한 게 있단 말인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극 항로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중간에 주유소, 즉 연료를 보급할 항구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출발하면 목적지까지 논스톱으로 가야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아, 그 원자력으로 가는 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SMR 추진 선박은 한 번 연료를 넣으면 5년에서 7년까지 재보급 없이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HD현대, 삼성중공업 같은 우리 조선사들이 구체적인 선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의 발전 속도가 무섭다는 거죠. 지리적 이점,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거기에 SMR이라는 미래 기술까지 정말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게 들릴 때 투자자로서는 오히려 더 의심을 해봐야 하는 법이죠. 이 계획을 가로막는 거대한 빙산은 없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빙산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우선 가장 명백한 건 역시 혹독한 자연 환경이죠. 그렇죠. 북극이니까요. 네, 온난화라고는 하지만 여름 몇 달을 빼면 북극은 여전히 두꺼운 얼음과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추위, 또 예측 불가능한 유빙으로 가득한 위험한 바다입니다. 비용 문제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아까 연료비가 절감된다고는 했지만 그런 위험한 곳을 항해하려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지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겨울철로 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쇠빙 능력이 없는 일반 선박은 러시아의 원자력 쇠빙선이 길을 터줘야 하는데
당연히 공짜가 아니죠. 이 통행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 여기에 비싼 특수 선박 건조비, 천정부지로 솟는 보험료까지 더하면 겨울철 운항 비용은 수에즈 운하랑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길은 열렸지만 신호등도 휴게소도 구급차도 없는 비포장도로라는 비유가 생각나네요. 네, 인프라 부족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빙산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리스크입니다. 아, 항로 대부분이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점이군요. 영향권 수준이 아닙니다. 북극 항로 대부분이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해지 안에 있어서 사실상 러시아가 항로의 주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북극 항로는 국제 교역로로서의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예요. 2023년 통계를 보면 북극 항로를 지난 화물의 93%가 러시아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가는 화물이었습니다. 93%나요? 그럼 사실상 그냥 러시아와 중국의 내항처럼 쓰이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장밋빛 미래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용화 시점,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처럼 여름철, 한 7월에서 10월 사이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수준에 머물 겁니다. 네. 그러다 2030년대가 되면 여름철에는 쇄빙선 도움 없이도 내빙 기능이 있는 일반 상선이 다닐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가 실질적인 상업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꿈꾸는 사계절 내내 배가 다니는 완전한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건 최소 2050년 이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기술 발전과 인프라 구축도 시간이 걸리지만 무엇보다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북극 항로는 아직 얼어붙은 흙길이며 전 세계 물류를 실어 나르는 글로벌 고속도로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북극 항로는 분명 자원, 기술, 지정학이 얽힌 거대한 기회의 장입니다. 특히 한국은 부산항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통해 새로운 해양 르네상스를 열 잠재력이 충분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혹독한 자연환경과 막대한 초기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기보다는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북극 항로의 완전한 개방은 결국 지구온난화라는 인류의 위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위기가 만들어낸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는 필연적으로 SMR과 같은 원자력 기술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청정지역 북극을 무탄소 선박으로 항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투자자로서 당신은 기술의 진보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정학적 안정에 베팅하시겠습니까? 혹은 이 둘 모두가 전제되어야만 열리는 미래일까요?